안녕하세요.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최병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야기는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한 꽤 오랜 기간 경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고민한 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제를 좀 공부해 봤더니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서로 되게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알지 않으면 우리가 뭐 신문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의 어떤 흐름을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경제의 좀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신문 같은 걸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다, 뭐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막 폭등을 했다, 인플레이션 고금리, 뭐 경제 성장 불평등, 이런 뭐 일자리 고용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최대한 한 큐에 엮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좀 중장기적인 시야를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은 어땠는지, 그런데 그것을 좀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최근 우리와 관련된 걸로 우리나라 경제는 좀 어땠는지를 같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엮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걸 좀 쉽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방식은 크게 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됐는가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요. 작년에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웅크타드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하죠. 거기서 한국을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지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참 크게 뉴스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여러분한테 같이 얘기하는 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이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두 개의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세계 GDP 대비 상품 무역의 비중 추이인데요. 상품 무역의 비중 추이는 교역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교역량. 그런데 보시면 그래프에서 크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추이가 어떤지를 네 개의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1960년부터 1970년 초중반까지는 교역량이 쭉 증가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래프가 교역량의 비중이 대체로 정체되어 있었다. 그렇게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정체되어 있었던 이유는 1차 석유 파동과 2차 석유 파동이 70년대 초반과 70년대 후반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전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중반을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9년, 10년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전 세계 GDP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년, 10년에 전 세계 GDP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최고 정점일 때 약 50% 가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거는 대체로 추이를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여드릴 거는 한국 국내 총생산, GDP라고 보통 그러죠. GDP에서 한국 수출 비중 추이 그래프입니다. 1960년부터 1970년대 초중반까지는 우리나라 GDP가 쭉 올라오다가 1970년대 초중반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는 대체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정체됩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중반부터 역시 2010년대 즈음까지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2010년경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매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기와 붙여넣기처럼 세계 GDP에서 교역 비중의 추이와 한국 GDP에서 수출 비중의 추이가 거의 비슷하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걸까? 이것이 함의하는 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를 함의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서도 국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군분투했구나. 이것을 하나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한국 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세계 경제와 동조율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경제 전문가분들, 애널리스트이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전략을 짜시는 분들 말을 들으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참고를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는 데이터를 꾸준히 내는 나라도 많지 않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세계 경제의 약간 미니어처라 그럴까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닮은 꼴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잘 보면 향후 한 달, 두 달, 세 달에 세계 경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경제에서 선행지표라고 쓰이는 표현인데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세계 경제의 선행지표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한국 경제의 특징이기도 한데 세계 경제와 동조율이 매우 높고 세계 경제와 동조율이 높은 이유는 한국 경제의 주요한 경제 주체, 뭐 관료분들도 있을 테고 대기업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출을 하는 중견기업도 있고 정치권도 있겠지만 한국 경제 주요한 경제 주체들은 세계 경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도 뒤처지지 말고 열심히 쫓아가야지 라는 거를 심지어는 1960년대 초중반부터 최근까지 거의 한 7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가장 치열하게 세계 경제 변화를 고군분투하면서 쫓아왔다.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를 알려면 세계 경제를 알아야 되고 세계 경제를 잘 알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세계 경제 30년, 지난 한국 경제 30년, 앞으로 세계 경제 30년, 앞으로 한국 경제 30년을 완전히 정확하게 점쟁이처럼 맞출 수는 없겠지만 대략 근사치로 우리가 예측하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일본 문제 그러면 좀 관심이 많은데요. 한국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일본 경제를 따라잡았는가? 요것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본 인구가 한국 인구보다 약 3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대략 한 5,300만 명 정도 되고요. 일본의 인구는 1억 3천만 명 정도 돼가지고 3배가 약간 안 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1990년인 경우에는 인구와 국내 총생산 GDP를 합쳐서 일본을 100%였다고 표현하면 한국은 1990년에 9%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의 10배 정도 되는 규모였던 거죠. 그런데 2020년에는 일본 경제를 100으로 놓고 보면 한국 경제 규모가 33% 정도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 격차가 3배라 그랬는데 경제 규모도 3배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1인당 GDP로 치면 대충 똔똔, 비슷비슷해졌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매력 평가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물가까지 고려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PPP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10달러가 똑같이 있을 경우 햄버거를 일본에서는 1개를 사 먹으면 한국에서는 1.1개 또는 1.2개 정도 사 먹을 수 있어가지고 2017년, 18년 경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구매력 평가지수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격차는 점점 이제 거의 약간 비슷해져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 내외, 2%에서 3% 정도 유지하고 일본의 이제 GDP가 계속 일본은 1% 미만을 오랫동안 성장을 했어요. 그게 좀 지속되면은 점점 좀 오히려 격차가 한국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도대체 그 80년대 전설적인 일본 경제를 도대체 어떻게 따라잡은 거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는 왜 따라잡은 거지? 라는 이야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우리 뭐 축구가 됐건 야구가 됐건 한일전 하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 버전의 한일전까지도 좀 같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크게 제가 2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는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선진국이 됐는가? 특히 경제 버전에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가? 그리고 경제에서의 한일전은 도대체 우리가 점수차가 많이 나다가 어떻게 해서 점수차가 거의 약간 동점 가까이로 따라오게 됐는가. 90년대의 자본주의 경제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변화했던
변화 요인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하나의 그게 일종의 자동차로 치면 엔진 역할한 동력이었거든요. 변화의 동력이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동력을 이해해야지 향후에도 어떤 동력으로 변화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